네, 반갑습니다. 저는 깊은홍달이고요. 책이 나와서 아싸장자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북클럽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책 소개를 드리면 책이 강의 원고가 있었습니다. 한 세 차례 정도 강의했던 원고가 있었고요. 제목이 왜 아싸장자가 되었냐면 이제 모 도서관에서 강의를 하는데 제목이 되게 드라이하게 붙여서 보냈더니 좀 제목을 재미있게 할 수 없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웃사이더라고 하는 점을 좀 고민해서 아싸장자라고 붙여 보냈었고, 강의했던 원고를 다듬어서 매해 한 4월경에 그 출판문화진흥원에서 우수 출판 콘텐츠 선정을 하는데 원고를 내봤는데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책을 한 권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약간 그런 이야기를 오늘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왜 제목을 그렇게 붙였고 어떤 문제의식에서 이런 원고들을 썼을까? 그리고 책에서 이제 저자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식과 구도는 뭘까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들어가는 말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요.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말, 아싸여서 더 좋아. 인싸 혹은 아싸.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각각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를 줄임말입니다. 어떤 사람을 인싸라 하고 어떤 사람을 아싸라 할지 그 기준은 저마다 제각각입니다. 그래도 일반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쓰이는 표현을 참고하면 인싸란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무리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을 법하나 이 말에는 개인의 매력을 뛰어넘는 사회적 맥락이 담겨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럴싸한 덕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인싸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싸란 무리에 끼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외톨이라고 할 수도 있고 괴짜라 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싸와 달리 사회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기준들, 흔히 말하는 스펙이라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히 말해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 그래서 무리에 끼지 못하는 않는 사람이 바로 아싸입니다. 인싸와 아싸, 오늘날 세태를 반영한 신조어겠지만 이와 비슷한 옛말이 있답니다. 바로 방내와 방외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방이란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말합니다. 따라서 방외란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밖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따로 별 세계에서 살 수는 없는 일. 방외란 사람들을 올가매는 다양한 관계나 규범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가리킵니다. 방외지사, 세속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 가운데 장자가 있습니다. 방외지사를 자처한 수많은 사람들은 장자를 사랑했습니다. 오늘날 인싸 가운데 으뜸을 일컬어 핵인싸라 합니다. 어디 가나 주목받고 어디 가나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사람. 많은 사람이 핵인싸를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핵인싸는 있지만 핵아싸는 없습니다. 아싸는 도무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만한 사람이 아니어서 그렇겠지요. 핵아싸, 아싸 가운데 으뜸으로 장자를 소개합니다. 과거 많은 방외지사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처럼 장자는 오늘날에도 묻 아싸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아싸 장자에서는 총 4명의 인싸, 공자, 맹자, 노자, 사마천과 비교하며 아싸 장자의 면모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인싸로 꼽힌 이들의 이름을 보고는 의문을 던질 수 있겠습니다. 인싸와 아싸로 나누면 그 역시 아싸의 이름을 올려야 할 사람 아니냐고. 그러나 인싸와 아싸라는 구분은 늘 상대적입니다. 장자와 비교할 때 이들은 상대적으로 방내, 세속적인 가치체계 안에 있는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인싸와 아싸의 구분이 사회적 맥락에 따라 갈리는 것처럼 고대 중국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 위에서 이들과 장자의 차이에 주목할 예정입니다. 장자를 인싸들에 견주어 보는 것은 장자를 입체적으로 읽으려는 노력입니다.
또한 장자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에서 장자의 위치를 가늠해 보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과연 그는 어디에 있었고 그는 어떤 철학적 질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런 질문이 중요한 것은 철학은 만병통치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의 철학자들은 저마다 각자의 문제를 부여잡고 해결책을 찾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문제의식을 가졌는지에 따라 그 철학의 가치와 쓰임이 달라집니다. 부자의 철학이 있고 가난뱅이의 철학이 있습니다. 귀족의 철학이 있고 오랑캐의 철학이 있습니다. 지배의 철학이 있고 저항의 철학이 있으며 기만의 철학이 있고 투쟁의 철학이 있습니다. 저는 장자가 아싸로서 후자의 철학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장자를 읽는 것은 매우 곤혹스러운 경험입니다. 읽어도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헷갈리는 일이 많은 까닭입니다. 하여 장자 읽기는 마치 미꾸라지 잡기와 같고 롤러코스터 타기와도 같습니다. 잡았다 하는 순간 쓱 도망가 버립니다. 미끄덩거리며 도무지 잡히지 않습니다. 진흙벌 속에 숨어버리는 미꾸라지처럼 장자는 도통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아찔하고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독자를 구말리 창천으로 높이 띄었다가 진흙과 먼지로 가득 찬 대지로 내동댕이 치기도 합니다. 바람을 타고 구름에 올라 떠돌아다니는 자유분방함을 이야기하다가도 매 끼니를 챙겨 먹어야 하는 일상의 구질구질함을 들이밉니다. 오르락 내리락 어질어질 멍하니 말문을 막히게 만드는 책입니다. 오롯이 장자를 소개하지 않고 그와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인물들을 끌어들인 데는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장자와 비슷한 혹은 다른 인물을 곁에 두면 장자를 더 또렷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빛을 비추어 대상을 명확히 살피는 방법도 있지만 주변과의 대비를 통해 그 특징을 더 살필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인싸들 속에서 빛나는 아싸 장자의 모습을 만난 뒤 장자의 글을 읽어보면 좀 더 선명히 그의 독특한 면모를 살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편 위 5곡지는 철학사적 맥락과 닿아 있습니다. 주나라의 몰락에서 춘추 전국시대를 가로질러 통일제국의 출현과 몰락까지 고대 중국의 역사를 배경으로 장자 철학의 위치와 역할을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구체적인 역사적 배경에 주목하는 것은 역사적 맥락과 무관한 철학은 없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주나라의 몰락 이후 진한 두 제국의 성립과 붕괴에 이르는 시간 동안 중국 철학사의 주요 문제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철학사의 맥락 위에 장자를 읽으며 그 주요 문제에 대한 장자의 입장을 살펴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구체적인 문제 속에 장자를 만나려는 시도이기도 합니다. 지난 몇 년간 낡았지만 새로운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전염병의 공포가 세계를 멈추었고 침략과 전쟁으로 예기치 않은 희생이 뒤따를 수 있다는 사실. 오늘날의 이런 문제 위에 장자 읽기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유랑하는 사상가, 허풍선이 이야기꾼, 혼돈의 철학자, 냉소적 현실주의자. 오늘날 곤란한 현실 위에서도 장자의 이야기가 의미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부디 오늘을 부지런히 살아가는 수많은 아싸들에게 장자가 반가운 벗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랜만에 이제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요 시간을 준비하면서 글을 쭉 읽었는데 되게 좀 저의 개인적인 낯선 경험이더라고요.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문제의식이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걸 이제 다시 기억을 하고 확인하는 게 좀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동양철학이라고 하는 어떤 학문 안에서 있을 때 가장 좀 불만을 가졌거나 아니면 문제를 강하게 느꼈던 건 동양철학이라고 하거나 동양학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경우 웰빙의 사상으로 철학으로 얘기되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많이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시계 혹은 현재의 문제를
약간 덮어두거나 봉합하는 식의 역할을 많이 한다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연 그게 옳은가라는 질문도 들었고, 어떤 텍스트를 읽는다 했을 때 과연 맞는 해석인가라고 하는 질문도 들었던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사회적이거나 역사적인 맥락 위에서 읽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습니다. 뭐 인싸와 아싸, 사실 이 구도도 이렇게 아주 세련된 구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구도 위에서 장자를 굳이 놓는다면 아싸라고 하는 일종의 뭐랄까요, 변두리 정신으로 자리 잡으면 어떨까 싶었고, 또한 장자라는 철학을 읽을 때 철학사적 맥락이 소거된 위에서 특정한 문제의식이 아니라 어떤 개념이나 어떤 철학적인 요소를 설명하는 책들이 많은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철학사적 맥락에서 장자를 좀 설명해보고 싶었습니다. 나름 대단히 입체적으로 구성하려고 노력을 했던 건데요. 첫 번째 장은 이제 주나라의 몰락과 춘추시대, 맹자와 비교할 때는 전국시대라고 하는 혼란기, 노자는 제국의 출현이라고 하는, 그리고 사마천은 제국의 완성, 어떤 문명세계의 완성이라고 하는 점, 그리고 뒤에 맨 마지막에는 그것이 붕괴되는 새로운 혼란기까지 약 한 길면은 500년 정도의 시간들, 더 길면 한 600년 되겠네요. 그 정도의 시간들 속에 장자라고 하는 책 내부에 있는 여러 문제의식들이 어떻게 좀 이렇게 배치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좀 챕터를 구분했고요. 아웃사이더 장자라고 했지만 나름 그와 비견되는 인싸들을 그 시대별로 좀 배열을 해가지고 좀 구분을 지어보려고 했습니다. 장자를 그대로 소개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풍성한 소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과연 그런 이제 어떤 의도가 잘 전해졌는지 그런 고민이 좀 들고 있기는 했는데, 나름 뭐 그래도 영 아예 방향을 잘못 잡은 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다시 보면서도 했습니다. 이제 이 챕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대순이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기존에 있었던 장자 해석들과도 조금 대결하거나 아니면 좀 다른 식으로 보려고 했던 노력들이 좀 중간중간 새겨 있다는 점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